여러분한테 질문 하나 던져볼게요. 조선 518년 왕 27명, 이 중에서 가장 어리석었던 왕을 3명만 꼽으라면 누가 떠오르세요? 아마 연산군을 떠올리신 분들이 많을 거예요. 아닙니다. 연산군은 폭군이지 어리석은 왕은 아니에요. 사람을 죽이고 궁궐에서 끊임없이 연회를 벌이면 누가 봐도 미친 왕이잖아요. 그러니까 신하들이 들고 일어나서 12년 만에 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진짜 어리석은 왕은 따로 있어요. 도망치면서 이건 전략적 후퇴라고 했고, 무릎을 꿇으면서 이게 충성이라고 했고, 남한테 매달리면서 이게 외교라고 했어요. 그럴듯한 이유가 붙으니까 아무도 못 멈췄고, 못 멈추는 사이에 나라가 무너졌습니다. 폭군은 쫓아내면 끝이에요. 근데 어리석은 왕은 나라가 망하고 나서야 비로소 보입니다. 한 명은 나라를 구할 장군의 등에 칼을 꽂았고, 한 명은 자기 친아들의 시신이 까맣게 변해가는 걸 보고도 조사조차 안 했고, 마지막 한 명은 44년이라는 시간을 통째로 날린 끝에 518년 역사의 나라를 지도에서 지워버렸습니다. 근데 진짜 소름 돋는 건 따로 있어요. 이 3명의 왕 옆에는 전부 답이 있었습니다. 선조 옆에는 바다에서 목숨 걸고 적의 보급선을 끊고 있는 장군이 있었어요. 근데 그 장군을 감옥에 쳐넣었습니다. 인조 옆에는 250년 앞선 미래를 품고 돌아온 아들이 있었어요. 근데 귀국 후 겨우 2달 만에 싸늘한 주검이 되었습니다. 고종한테는 44년이라는 시간이 주어져 있었어요. 근데 단 한 번도 자기 힘으로 뭔가를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답이 없어서 망한 나라가 아닙니다. 답을 가진 사람이 바로 옆에 있었는데 왕이 직접 그 답을 부쉈어요. 조선 518년 역사에서 가장 어리석었던 왕 3명, 지금부터 한 명씩 까보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선조 이야기부터 갑니다. 1590년 선조가 일본에 통신사를 보냈습니다. 지금으로 치면 정보수집단이에요. 왜 보냈냐면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일본 전국시대를 막 통일한 직후였거든요. 100년 넘게 서로가 서로를 죽이던 나라가 갑자기 하나로 뭉쳤으니 그 칼끝이 어디로 향할지 모르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보내 확인하려 한 건데 여기까진 좋았어요. 판단은 정확했습니다. 문제는 그 다음이었어요. 통신사가 1년 만에 돌아왔는데 보고가 완전히 갈렸습니다. 정사 황윤길은 전쟁은 반드시 납니다 라고 했고, 부사 김성일은 그런 기색을 못 봤습니다 라고 했어요. 같은 걸 보고 왔는데 결론이 정반대였던 겁니다. 여러분이 한 나라의 지도자라면 누구 말을 듣겠습니까? 당연히 최악에 대비해야죠. 전쟁이 안 나면 다행이고 나면 준비라도 돼 있으니까요. 그런데 선조는 편한 쪽을 골랐습니다. 전쟁이 난다고 인정하면 성을 고치고 군사를 훈련시키고 무기를 만들어야 했는데 그게 전부 돈이고 시간이고 귀찮은 일이었거든요. 반면에 전쟁이 안 난다고 믿으면 아무것도 안 해도 됩니다. 선조는 아무것도 안 하는 쪽을 택했어요. 건강검진을 받아놓고 결과지를 안 뜯어본 셈입니다. 그리고 2년 뒤인 1592년 4월, 일본군 15만 명이 부산에 상륙했습니다. 부산 진성이 하루 만에 뚫렸고 조선 최고의 장수라던 신림마저 충주 탄금대에서 전멸당했어요. 개전한 지 20일도 안 돼서 일본군이 한양까지 밀고 올라왔습니다. 이때 선조가 내린 선택은 파천이었어요. 부주 자체를 탓할 수만은 없습니다. 왕이 잡히면 나라가 끝이니까요. 문제는 도망치기 전날에 있었어요. 선조는 한양 백성들 앞에서 도성을 지키겠다는 교서를 내렸거든요. 도성 안에 24만 백성들은 그 말을 믿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다음 날 밤 선조는 몰래 궁궐 뒷문으로 빠져나갔어요. 약속한 지 하루 만에 그 약속을 깬 겁니다. 날이 밝았습니다. 궁궐 안에는 아무도 없었어요. 왕도, 세자도, 신하들도 전부 사라져 있었습니다. 어젯밤까지 목숨을 바쳐 도성을 지키겠다고 했던 왕이요. 그 말을 믿고 24만 백성이 도성에 남아 있었어요. 도망칠 수 있었던 사람들도 왕이 도성을 지킨다니까 남아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아침에 눈을 떠보니 왕은 없고
15만 명의 일본군은 코앞에 와 있었어요. 실록에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난민이 크게 일어났다. 성남 백성들이 가장 먼저 부순 건 내탕고였어요. 왕실 창고입니다. 왕실이 쌓아둔 보물을 앞다투어 빼앗았어요. 우리를 버리고 간 왕의 재산을 지켜줄 이유가 없었으니까요. 그 다음에 불을 지른 곳이 경복궁이 아니라 장례원과 형조였습니다. 왜 하필 거기였을까요? 그곳에 공노비와 사노비의 문서가 전부 보관돼 있었거든요. 누가 누구의 노비인지, 대대손손 어떤 신분인지, 수십만 명의 인생을 묶어놓은 종이가 다 거기에 있었습니다. 당시 조선 인구의 30에서 40%가 노비였어요. 기록에 따르면 노비들은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노비 문서가 없어지면 우리가 노비인지 아무도 알 수 없을 것이다. 그리고 눈물을 흘리다가 갑자기 웃으며 춤을 췄다고 해요. 왕이 우리를 버리고 갔는데 우리가 왜 이 나라의 노비로 남아야 합니까? 왕이 먼저 백성을 버렸고 백성도 왕을 버렸습니다. 선조의 도주는 거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개성에서는 백성들이 왕의 가마에 돌을 던졌습니다. 조선 500년 역사에서 처음 있는 일이었어요. 평양에서도 지키겠다고 해놓고 밤에 또 빠져나갔고, 임진강을 건넌 뒤에는 배를 전부 불태워서 뒤따라오는 백성들마저 건너지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의주까지 도망간 선조는 명나라에 편지를 보내면서 조선을 명나라 땅에 편입시켜달라고까지 했어요. 지금으로 치면 대통령이 외국 정부한테 우리나라를 당신 나라의 한 개의 주로 넣어주세요 라고 요청한 겁니다. 200년 넘게 이어온 나라를 자기 입으로 포기하겠다고 한 거예요. 유성룡이 목숨을 걸고 막지 않았으면 조선은 그날로 끝이었습니다. 근데 선조의 진짜 문제는 도망이 아닙니다. 질투예요. 왕이 도주하는 동안 바다에서는 이순신 장군이 일본군의 보급선을 끊고 있었고, 세자인 광해군은 전국을 돌면서 의병을 모으고 있었거든요. 아버지가 도망칠 때 아들이 나라를 지킨 겁니다. 정상적인 지도자라면 이보다 든든한 일이 없잖아요. 그런데 선조는 정반대로 갔습니다. 이순신 장군이 이길 때마다 얼굴이 어두워졌고, 광해군이 백성들의 지지를 받을수록 불안해했어요. 나라를 구하는 사람이 자기가 아니었으니까요. 왕이 없어도 나라가 돌아간다는 소리가 나오면 왕의 존재 이유가 사라지잖아요. 이 질투의 뿌리는 더 깊었습니다. 선조는 원래 왕이 될 혈통이 아니라 방계 출신이었어요. 할아버지는 중종이었지만 중종의 적자인 인종과 명종이 차례로 왕위에 올랐고, 선조의 아버지 덕흥대원군은 후궁에게서 태어난 서자였습니다. 왕위 계승과는 거리가 먼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인종이 재위 8개월 만에 죽고, 뒤를 이은 명종의 외아들마저 13살에 요절하면서 적통이 끊어졌습니다. 왕위를 이을 사람이 없었어요. 그래서 서자의 아들이었던 선조가 명종의 양자로 들어가 왕이 된 겁니다. 조선 200년 역사에서 이런 혈통으로 왕위에 오른 사람은 선조가 처음이었어요. 이 컴플렉스가 평생 따라다녔습니다. 그래서 전쟁 중에도 양위 소동을 반복했는데, 왕자리를 내놓겠다고 선언해놓고 신하들이 울면서 말리면 그제야 거두는 쇼를 여러 차례 벌였습니다. 진짜 내려놓을 생각이었으면 한 번이면 돼요. 여러 번 반복했다는 건 제발 말려달라는 신호였던 겁니다. 그때마다 광해군은 대궐 뜰에 엎드려 식사도 거른 채 어명을 거두어 주소서 라고 빌어야 했습니다. 이 쇼가 임진을 한 7년 동안 무려 18번이나 반복됐어요. 그리고 1597년 선조는 결국 이순신 장군까지 끌어내렸습니다. 당시 일본이 일부러 거짓 정보를 흘렸는데 이순신 장군은 그게 함정인 걸 알고 따르지 않았어요. 적의 덫을 간파한 건데 선조한테는 왕명 불복종으로 보인 겁니다. 아니 어쩌면 불복종이라는 걸 핑계 삼아 자기보다 빛나는 장군을 끌어내리고 싶었던 건지도 모릅니다. 선조는 이순신 장군을 투옥하고 고문했어요. 이순신 장군이 빠진 자리에 원균이 앉았고, 그 결과 7천량 해전에서 조선 수군은 거의 전멸했습니다. 몇 년에 걸쳐 피로 쌓아 올린 해상 방어선이 단 한 번의 전투로 날아간 거예요. 선조의 질투가 어디까지 갔는지는 전쟁이 끝난 뒤에 더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임진왜란 이후 조선의 경작지는 3분의 2 이상이 사라졌고,
국가가 파악할 수 있는 인구는 416만 명에서 152만 명으로 줄었습니다. 나라가 뿌리째 흔들린 거예요. 다음, 인조로 갑니다. 선조가 도망치면서 질투하는 타입이었다면 인조는 모든 갈림길에서 최악만 정확하게 선택한 사람이에요. 사지선다 시험에서 정답만 빼고 전부 찍는 학생이 있다면 그게 바로 인조입니다. 이야기는 1623년부터 시작됩니다. 인조는 쿠데타로 광해군을 몰아냈어요. 광해군을 끌어내린 명분은 어머니를 유폐하고 동생을 죽인 거였지만 진짜 핵심은 외교 노선이었습니다. 광해군은 기울어가는 명나라와 날로 강성해지는 후금 사이에서 줄타기를 하면서 조선을 지켜낸 사람이었거든요. 1612년 사르우 전투에서 명이 후금한테 크게 졌을 때 광해군은 파견장수한테 상황을 보고 항복하라는 비밀 지시를 내렸습니다. 비겁해 보일 수 있지만 약소국이 강대국 사이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거의 유일한 방법이었어요. 그런데 인조는 이 전략을 통째로 뒤엎어버립니다. 집권하자마자 친명배금을 선언했어요. 곧 명나라를 삼킬 세력을 대놓고 적으로 돌린 겁니다. 쿠데타 공신관리도 엉망이었어요. 반정에 선봉에 섰던 이괄이라는 장수가 논공 행상에서 2등 공신에 그쳤는데 칼을 들고 궁궐로 직접 뛰어든 사람이 뒤에서 계획만 짠 문신들보다 아래였던 거예요. 그래서 인조가 이괄의 불만을 어떻게 처리했냐면요. 북쪽 변방으로 보내버렸습니다. 불만이 가득한 무장한테 군사까지 쥐어주고 멀리 보낸 거예요. 결과는 뻔했죠. 이괄이 반란을 일으켜서 한양을 함락시켰습니다. 왕이 된 지 1년도 안 돼서 수도를 뺏긴 거예요. 반란 자체는 진압됐지만 여기서 치명적인 후폭풍이 터집니다. 이괄의 부하 중 한 명이 후금으로 도망쳐서 조선의 군사 정보를 몽땅 넘긴 거예요. 적한테 우리가 어디를 지키고 어디가 비어있는지 적한테 지도를 펼쳐서 보여준 셈이에요. 그 결과가 1627년 정묘호란이었습니다. 후금군 3만이 쳐들어와서 한 번 크게 맞았어요. 그러면 당연히 정신을 차려야 하잖아요. 병자호란이 터진 1636년까지 무려 9년이라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성을 고치고 군사를 훈련시키고 식량을 쌓기에 충분한 세월이었어요. 그런데 인조가 그 9년 동안 뭘 했냐면요.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 성도 안 고치고 훈련도 안 시키고 식량도 안 모았어요. 오히려 뭘 했냐면 청나라를 계속 자극했습니다. 후금이 나라 이름을 청으로 바꾸고 황제를 자칭하자 인정을 거부했고 사신도 홀대했어요. 한 번 맞아놓고 또 도발한 겁니다. 결국 올 것이 왔습니다. 1636년 12월 청태종 홍타이지가 12만 대군을 이끌고 밀고 내려왔어요. 인조는 강화도로 피하려 했지만 길이 이미 막혀 있었습니다. 할 수 없이 남한산성으로 들어갔어요. 청군은 단 8일 만에 한양을 찍고 남한산성을 포위해버렸습니다. 아까 말했던 이괄의 부하가 넘긴 지형 정보가 바로 여기서 톡톡히 써먹힌 겁니다. 성 안에 남은 식량은 고작 45일치였어요. 한겨울에 12만 대군한테 포위된 채로 45일을 버텨야 했습니다. 병사들은 동상에 걸려 손가락과 발가락이 떨어져 나갔고 하루에 수십 명씩 죽어나갔어요. 결국 47일 만에 성문이 열렸습니다. 인조는 곤룡포를 벗고 죄인의 옷으로 갈아입었어요. 삼전도에서 청태종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3번 절하고 9번 이마를 땅에 찍었어요. 3배 구고두레. 한 번 무릎 꿇을 때마다 3번씩 머리를 조아리는 걸 3차례 반복하는 의식입니다. 조선왕조 500년을 통틀어 가장 치욕적인 순간이었어요. 그리고 자기 아들 둘, 소현세자와 복림대군까지 인질로 넘겨야 했습니다. 그런데 인조의 어리석음은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진짜 악랄함은 전쟁이 끝난 뒤에 드러나요. 소현세자가 청나라에서 8년을 보내고 돌아왔는데 이 사람은 보통 인질이 아니었습니다. 심양에서 서양 문물을 직접 접했고 독일 출신 선교사 아담 샬고 교류하면서 서양 과학까지 배웠어요. 지구본을 들고 귀국했습니다. 개화당이 갑오개혁을 외치기 250년 전에 이미 새로운 조선을 꿈꿨던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왕이 됐더라면 역사가 완전히 달라졌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인조가 어떻게 했을까요? 소현세자는 비국한 지 겨우 2달 만에 의문의 죽음을 당했습니다. 인조실록의 기록이 소름 끼쳐요. 시신이 온통 검은빛이었고 눈, 코, 입,
귀, 7구멍에서 전부 피가 흘러나왔다고 합니다. 실록에서는 이를 약물에 중독되어 죽은 사람과 같았다고 적었어요. 세자를 치료했던 의관 이형익은 후궁 조소용의 외가와 연결된 인물로 고작 3개월 전에 궁에 들어온 자였는데 세자가 죽고 나서도 아무런 처벌을 받지 않았습니다. 인조는 사인조사도 하지 않았고 장례도 간소하게 치르라고 명했어요. 하지만 거기서 끝이 아닙니다. 며느리인 강빈에게 영모 혐의를 씌워 사약을 내렸는데 실록의 사관조차 추측만으로 법을 집행했다고 비판할 정도였어요. 거기에다 소현세자의 어린 아들 셋을 제주도로 유배 보냈는데 12살이었던 석철과 8살이었던 성린이 유배지에서 죽었습니다. 아들을 죽이고 며느리를 죽이고 어린 손자까지 죽게 만든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아들이 자기보다 유능해 보이는 게 무서웠던 겁니다. 인조가 남긴 건 그뿐만이 아닙니다. 병자호란으로 50만에서 60만 명의 조선 백성이 포로로 끌려갔고 겨우 돌아온 여성들은 환양녀라 불리면서 사회에서 버림받았습니다. 마지막입니다. 나라를 통째로 끝장낸 왕, 고종. 선조는 전쟁의 피해를 키웠지만 조선은 살아남았어요. 인조는 치욕을 남겼지만 조선은 그 뒤로 200년을 더 버텼습니다. 하지만 고종은 나라 자체를 지워버렸어요. 518년 역사를 가진 국가가 소멸한 겁니다. 되돌릴 수 없는 결과예요. 공정하게 말하면 고종이 물려받은 나라는 이미 엉망이었습니다. 세도 정치가 60년을 갉아먹었고 아버지인 대원군이 10년 동안 나라 문을 걸어 잠갔고 일본보다 20년은 뒤처져 있었어요. 그런데도 고종이 최악의 왕으로 꼽히는 이유는 44년이라는 재위 기간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44년 동안 단 한 번도 자기 힘으로 문제를 해결한 적이 없어요. 그 44년을 관통하는 고종의 패턴은 평생 하나였습니다. 문제가 터지면 청나라를 불렀고 청나라가 안 되면 러시아를 불렀고 러시아마저 안 되면 미국한테 매달렸어요. 줄을 바꿀 때마다 대가를 치렀고 줄이 끊어질 때마다 허둥지둥 다음 줄을 찾아 헤맸습니다. 그 시작이 1882년 이모군란이었어요. 자기 나라 군인들의 봉기를 자기 힘으로 막지 못하고 청나라 군대를 불렀습니다. 그 과정에서 아버지인 대원군이 청군한테 끌려가는 걸 보면서도 항의 한마디 못했어요. 조선에 들어온 청군은 3,000명이 그대로 주둔하면서 내정 간섭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배웠어야 했어요. 1884년 김옥균 등 급진 개화파가 갑신정변을 일으키자 이번에도 청군이 직접 나서서 3일 만에 정변을 진압해버렸습니다. 조선 안에서 벌어진 정변을 조선이 아니라 청나라 군대가 정리한 거예요. 문제는 그 다음이었어요. 갑신정변을 진압하는 과정에서 청군과 일본군이 충돌했거든요. 자칫하면 조선 땅에서 두 나라가 전쟁을 벌일 판이었습니다. 결국 1885년에 청나라 이홍장과 일본의 이토 히로부미가 텐진 조약을 맺었어요. 핵심은 두 가지였습니다. 첫째, 청군과 일본군 모두 조선에서 철수한다. 둘째, 앞으로 조선에 변란이 생기면 상대방에게 알린 뒤 다시 군대를 보낼 수 있다. 첫 번째 조항대로 1885년 6월 청군은 마산포에서 일본군은 인천에서 동시에 철군했습니다. 하지만 두 번째 조항이 독소였어요. 청이 군대를 보내면 일본도 자동으로 군대를 보낼 수 있는 길이 열린 겁니다. 그로부터 9년 뒤인 1894년 동학 농민운동이 터지자 고종은 또다시 청나라를 부릅니다. 똑같은 실수를 반복한 거예요. 고종도 텐진조약의 내용을 알고 있었습니다. 청군을 부르면 일본군도 온다는 걸요. 그런데도 청군을 불렀어요. 텐진조약대로 청이 파병 사실을 일본에 통보하자 일본은 기다렸다는 듯이 8,000명의 군대를 인천에 상륙시켰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이 두 나라 군대가 본격적으로 움직이기 전에 조선 정부는 농민군과 전주 화약을 맺어서 사태를 수습했어요. 진압할 반란이 사라진 거예요. 조선은 양쪽에 철군을 요구했지만 일본군은 나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경복궁을 점령해버렸어요. 결국 조선 땅에서 청나라와 일본이 전쟁을 벌였고 일본이 이겼습니다. 그게 바로 청일전쟁이에요. 고종이 부른 건 원군이었는데 돌아온 건 전쟁이었습니다. 10년 넘게 매달려온 청나라라는 줄이 한 방에 끊어진 거예요.
청나라가 무너졌으니 새 줄이 필요했습니다. 고종과 명성황후가 다음으로 잡은 줄은 러시아였어요. 명성황후가 러시아를 끌어들여 일본 세력을 밀어내려 하자 일본은 이걸 좌시하지 않았습니다. 1895년에 일본 낭인들이 궁궐에 들이닥쳐서 황후를 살해하고 시신을 불태웠어요. 같은 궁궐 안에 있던 고종은 아무것도 하지 못했습니다. 자기가 불러들인 외세 사이에서 아내가 살해당하는 걸 지켜본 거예요. 아내를 잃은 고종이 그 다음에 한 일은 더 충격적입니다. 1896년 궁녀 옷을 입고 여인의 가마에 숨어서 러시아 공사관으로 도망한 거예요. 한 나라의 왕이 여장을 하고 외국 대사관에 숨은 겁니다. 거기서 1년 동안 나라를 다스렸고 러시아는 그 대가로 조선의 광산 채굴권과 삼림 벌채권을 가져갔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벌어져요. 1897년에 대한제국을 선포한 겁니다. 아내가 살해당하고 외국 대사관에 1년이나 숨어 있다가 나온 왕이 갑자기 나는 황제다 라고 선언한 거예요. 군사력은 일본의 10분의 1도 안 됐고 재정은 바닥이었어요. 부도 직전인 가계에서 간판만 금박으로 바꾼 격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간판으로 바뀌지 않았습니다. 1904년에 러일 전쟁에서 러시아마저 지면서 마지막 줄도 끊어졌어요. 미국은 가스라테프트 밀약으로 이미 일본 편이었고 영국도 영일 동맹으로 일본 쪽이었습니다. 지구상 어디에도 기댈 곳이 남아있지 않았어요. 1907년에 헤이그 특사를 파견한 건 용기 있는 시도였지만 결국 회의장 문은 열리지 않았습니다. 군대도 없고 경제력도 없고 동맹도 없는 나라의 호소를 아무도 들어주지 않았어요. 그렇다면 정말 방법이 없었을까요? 같은 시대에 태국의 라마 5세를 보면 차이가 극명해집니다. 영국과 프랑스 사이에 끼인 상황이 조선이랑 거의 같았는데 라마 5세는 밖에서는 줄타기를 하면서 동시에 안에서 미친 듯이 나라를 뜯어고쳤거든요. 노예제를 폐지하고 근대 관료제를 도입하고 철도를 깔고 교육제도를 바꿨어요. 영토 일부는 내줬지만 나라는 살렸습니다. 동남아시아에서 유일하게 식민지가 되지 않은 나라예요. 라마 5세는 한 손으로 외세를 막으면서 다른 손으로 나라를 뜯어고친 거예요. 고종은 두 손 다 외세한테 내밀고 있었습니다. 병원에 실려온 환자가 의사한테 살려달라고 매달리는 건 당연해요. 근데 의사를 바꿔가면서 매달리기만 하고 정작 자기는 운동도 안 하고 식단도 안 바꾸고 생활 습관 하나 고치려 하지 않았던 거예요. 의사가 떠나면 죽는 환자, 그게 고종의 조선이었습니다. 결국 그 끝은 이렇게 왔습니다. 1910년 8월 29일 경술국치, 518년 조선의 역사가 끝납니다. 나라가 사라졌어요. 고종은 독수궁에 갇혔습니다. 그리고 9년 뒤인 1919년 1월, 고종이 갑자기 숨을 거둡니다. 독살설이 퍼졌어요. 일본이 죽였다는 소문이 삽시간에 전국으로 번졌고 백성들의 분노에 불이 붙었습니다. 2달 뒤인 3월 1일, 전국 방방곡곡에서 대한독립 만세가 터져나왔어요. 살아서는 나라를 지키지 못한 왕이 죽어서야 나라를 깨운 겁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 세 사람을 나란히 놓고 보겠습니다. 선조, 인조, 고종. 이 세 왕에게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어요. 셋 다 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선조 옆에는 이순신이 있었어요. 세계 해전사에 이름을 남긴 장수가 바로 자기 휘하에 있었습니다. 인조 옆에는 소현세자가 있었어요. 청나라에서 서양 문물을 직접 보고 돌아온 조선을 바꿀 수 있었던 유일한 사람이었습니다. 고종에게는 44년이라는 시간이 있었어요. 일본이 메이지 유신으로 나라를 뜯어고치는 데 걸린 시간이 30년입니다. 고종에게는 그보다 더 긴 시간이 있었어요. 세 사람 다 그 답을 자기 손으로 부셨습니다. 선조는 이순신을 질투해서 옥에 가뒀고 인조는 소현세자를 두려워해서 죽게 내버려뒀고 고종은 44년을 통째로 남의 손만 잡는 데 썼어요. 근데 진짜 무서운 건 이겁니다. 이 세 사람 중에 자기가 잘못하고 있다고 생각한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어요. 선조는 의주까지 도망친 걸 전략적 후퇴라고 믿었을 겁니다. 인조는 청나라한테 머리를 안 숙이는 게 충이라고 확신했을 거예요. 고종은 러시아 대사관에 숨은 것도 헤이그에 특사를 보낸 것도 전부 외교적 승부수라고 자부했을 겁니다.
셋 다 나라를 망치면서 나라를 지키고 있다고 착각한 거예요. 연산군 같은 폭군은 오히려 덜 위험합니다. 누가 봐도 나쁘니까 결국 끌어내리거든요. 진짜 위험한 건 자기가 옳다고 믿는 무능한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은 충고를 해도 안 듣고 경고를 해도 안 보이고 나라가 무너지는 소리가 들려도 자기 귀에는 안 들립니다. 무너지고 나서야 깨닫는데 그때는 이미 돌이킬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 대가는 왕이 치른 게 아닙니다. 이순신 장군 밑에서 노를 젓다 죽은 수군이 치렀고 삼전도에서 끌려간 50만 명의 백성이 치렀고 나라를 잃고 만주벌판을 떠돌아야 했던 수백만의 사람들이 치렀어요. 왕은 궁궐에서 죽었지만 백성은 들판에서 죽었습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하면서 자꾸 오늘이 겹쳐 보였어요. 우리는 더 이상 왕을 모시는 시대에 살고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누군가를 뽑아서 자리에 앉히잖아요. 대통령도 국회의원도 시장도 전부 우리가 앉힌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이 문제가 터졌을 때 남 탓만 하고 있으면 그게 선조예요. 세상이 바뀌는데 과거에만 매달려 있으면 그게 인조예요. 실력을 키울 생각은 안 하고 이쪽 줄 저쪽 줄만 갈아타고 있으면 그게 고종이에요. 518년 역사의 나라가 사라진 건 일본이 강해서만이 아닙니다. 안에서 왕이 먼저 무너뜨린 거예요. 백성들은 그걸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막을 수 없었어요. 왕을 끌어내릴 권한이 없었으니까요. 그게 그 시대의 한계였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우리는 더 이상 왕을 모시는 시대에 살고 있지 않아요. 우리가 직접 지도자를 뽑고 우리가 직접 멈추게 할 수 있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지도자의 자리에 앉은 사람이 저 세 명의 왕처럼 행동할 때 그걸 알아보는 눈, 그리고 멈추게 하는 힘. 100년 전 백성들에게는 둘 다 없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나라의 국민에게는 있습니다. 그것만은 국민 위에 서려는 모든 권력자들이 절대 잊어서는 안 될 사실입니다. 영상이 유익했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